자, 오늘은 강의록 받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이 없습니다. 제가 따로 강의록 보내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강의록을 받으셨다면 제가 그래서 참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이제 네, 안 받으셨으면 아우구스누스가 안셀무스가 먼저고요. 지금 하는 거는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보편 논쟁입니다. 이것은 책이 없습니다. 이것은 책이 없습니다. 자, 받으셨나요? 일단 받으시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출발하도록 하죠. 자, 제목을 보시면 하느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안셀무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받으셨죠? 이제 시작해도 되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이제 한 학기 강의가 다 끝났고요. 이제 새로운 한 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은 이제 드디어 스콜라 철학이다라는 부분인데요. 스콜라 철학 중에서 초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오늘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스콜라 철학이라는 것은 스콜라티시즘이라는 것은 일과 자기 할 일 또는 공무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서 학문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스콜라티시즘이라는 이야기로 붙였었는데요. 어떠세요? 그래도 이 기간 동안에는 좀 공부하라고 다른 것에서 노연하신 거 아닌가요? 명실상부하게 스콜라티시즘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여전히 공무가 있어요? 돌아가면? 일상사가 있으십니까? 네, 그러시겠죠. 근데 그래도 조금 놓여놔서 다른 해야 될 아무튼 소명 내지는 소임 내지는 이런 것으로부터 놓여놔서 공부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아무튼 그 기회를 통해서 이제 이 스콜라 철학을 명실상부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콜라스티코스라는 말은 워낙은 중세 때 이런 인문학을 가르쳤던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했고요. 중세 때는 수도원 학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스콜라 철학의 시기는 한 크게 세 시기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무식하고 용감해서 중세를 암흑기라고 하지 사실은 중세라는 것은 아우구스누스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까지 이르게 되는 거의 1000년 내지는 1000년이 넘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우구스누스가 5세기, 4세기에서 5세기였는데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 스콜라 철학이 시작되는 9세기 9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4세기에서 5세기로부터 9세기에 이르기까지 요 시기가 사실은 약간 학문적으로 정체된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세를 암흑기라고 한다면 요 시기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9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9세기부터는 이렇게 새롭게 그 중세 철학이라고 대표되는 스콜라 철학이 나오게 됐느냐? 그래서 이 9세기부터 사실은 중세 철학은 아주 본격적인 중세 철학은 9세기부터 15세기 요 정도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근데 요 안에 스콜라 철학을 9세기에서 한 12세기 요 정도가 이제 첫 번째 시기고요. 두 번째 시기는 13세기, 세 번째 시기는 14세기에서 몰락하는 15세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면 오늘 하는 부분은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콜라 철학이 출발하게 되는 거고 꽃 피우고 스콜라 철학이 완전히 그 정점에 다다르게 되는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고 그것이 이제 쇠퇴하게 되는 14세기에서 15세기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5세기에서 9세기까지는 소위 약간 정체된 시기였다라고 했을 때 왜 그게 정체되었을까 한다면 내지는 아니면 9세기에 그래도 왜 새롭게 사실은 작은 의미의 르네상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새로운 학문적인
전환을 이룩하게 되는 요 분기점에 있는 사람은 그 아헨의 칼 데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칼 데제가 여기서부터 잠깐 여기에 이제 제가 여기에는 넣지 않았는데요. 요 시대적 배경을 살짝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칼 대제가 워낙 이제 왕권과 교황권의 그러니까 싸움이 시작되는데 사실은 칼 대제만 해도 막 서방을 다 정복했는데 그리고 무식했어요. 근데 이 무식한 자기의 그것을 인문학 교육을 통해서 새롭게 하려는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교와 인문학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자양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문의 번역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혹시 독일의 쾰른 성당이나, 그러니까 쾰른이 아니라 그 아헨 성당 같은 데 가시면 이 칼 대제가 성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했는지. 그래서 그 당시에 성서 앞에 막 보석을 달아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성서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것으로 인식하게끔 합니다. 근데 이 칼 대제가 굉장히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영국의 요크에서 요크 출신의 어떤 엘퀸이라는 사람을 초대를 해가지고 완전히 도서관을 만들고 그리고 이 궁정학교에서 책들을 막 번역하게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떤 권력가가 정말 그 인문학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이런 번역 작업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정신을 정말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근데 뭐 뭘 기대하겠어요. 사실 뭐 인문학은커녕 근데 뭐 그 이상은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근데 그래서 권력이나 돈이 나쁜 게 아니라 권력이나 돈을 어떻게 쓰느냐인데 이 칼 대제는 그런 면에서 스콜라 철학이 출발할 수 있게 하는 자양분을 제공했던 아주 결정적인 권력자였다라는 부분으로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콜라 철학이 되게 됐을 때 이런 그 사르트르의 그 성당 학교,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학교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은 이 칼 대제는 궁정학교라고 해서 왕권 밑에 있는 학교를 얘기했다면 이제 학교들이 생겨나면서 학문의 변화와 학문 속에서의 이론의 변화와 그리스도교를 설명하는 철학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드웨어고요. 그 안에 이제 내용들을 설명하려는 게 오늘 이제 소프트웨어인데요. 이렇게 엄청나게 아름다운 이런 성당들 안에 이제 장미창을 보신다면 자, 이런 주교자 성당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부분에 궁금증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성당에 들어갈 때도 성당의 제대는 어느 쪽에 있나요? 동서남북 쪽에? 동서남북 쪽에? 응? 네, 동쪽에 있습니다. 진짜요. 잘 맞추셨습니다. 딩동댕. 찍었지만 맞았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제대가 있으면 문은 어디에 있나요? 성당 들어가는 문은? 반대쪽? 서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쪽에 사르트르 성당 서쪽에 이제는 문을 키운다. 혹시 가시게 된다면 자, 여기를 티파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서쪽에 이 성모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상징에 있는데요. 그쪽에 이 오른편 제가 일부러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진을 이렇게 했는데 이 오른편을 보신다면 이제는 사실은 저는 여행 가서 굉장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아무튼 중세를 전공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문 하나 그래서 성당 하나 보는데 하루 다 걸립니다. 문 하나에 담겨있는 부조의 의미까지를 읽고 들어가야 되니까 자 이렇게 보면 이 아치의 그 부분에 왼쪽에 있는 것은 종을 때리고 있죠? 네, 음악학입니다. 중세의 이제 7자유학과 아까 중요성을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 인문학을 상징하는 음악학도 인문학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피아니스트도 너무 많고
조성진, 뭐 손여름, 뭐 아주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 너무 잘 치죠. 저 철학상담 전공했던 제가 이제 쾰른에 다시 올해도 가게 되는데 그 쾰른 선생님이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철학상담 최초 이제 그러니까 철학상담은 현대에 새로 했던 그분한테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 사람, 그 쾰른 음대가 유명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음악을 잘한다고. 근데 저는 유학생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깨 나가고 손가락 나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이걸 너무 연습을 열심히 해서 우리는 뭐든지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음악은 인문학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 소크라테,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도 사실 그랬잖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 제가 프라이브르크에서 공부할 때, 대학 시절에 공부할 때 저는 이제 아도르노라는 사람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오전에는 피아노 치고 오후에는 학교에 와서 철학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서는 사실은 인문학이나 이런 거랑 음악이 연결돼 있는데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바깥에서 제 친구 문장구잖아요. 엄마가 그 안에서 피아노만 치라고. 근데 그 기술이나 이런 거 기교는 너무 뛰어난데 그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인간의 아주 깊은 본성에 대한 이해가 따라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음악학, 중세 때는 음악학이 인문학이었다. 그 다음에 문법학, 중간에 아이들 이렇게 잡고 있는 장면이긴 한데, 자, 문법학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뭔가 이렇게 셈을 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피타고라스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징들이 인문학의 상징들로 이렇게 성당의 요 부분에 있다.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짝 하고. 자, 여기는 이제 아우구스누스와 안셀무스, 그 다음에 스테판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어떤 이런 성화인데요. 그 다음에 성모님이 가운데 계시고. 근데 그래서 안셀무스는 사실은 아우구스누스를 잇는 요 아우구스누스로부터 이제 안셀무스로 연결되는 그 지점을 이 성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초기 스콜라 철학의 시발점이 되는 가장 중요한 분은 안셀무스, 안셀모라는 변명들이 있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불리는데 원어로는 안셀무스입니다. 근데 안셀무스는 캔터베리의 안셀무스라고 불려요. 캔터베리는 어디에 있죠? 영국에 있습니다. 근데 영국 분일까요? 아니에요. 이분은 이태리의 아우스타라는 데서 태어나신 분인데요. 영국에 가서 대주교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유럽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의 그러니까 그 여정을 가만히 보면 참 한 사람의 어떤 인생이 그거보다 조금 넓게 보면 그러니까 문화적인, 역사적인 맥락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고 어떤 권력 속에 움직이는지를 알게 되는데 이분은 그래서 영국으로 건너가는 바람에 똑똑해서 불려서 계속 가서 대주교가 되는 바람에 일생이 참 괴롭게 사셨습니다. 왜 괴로웠는지 차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셀무스는 캔터베리 안셀무스라고 계속 불리우는데 그것이 이분 인생, 그러니까 태어난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퀴노라는 데서 태어난 아퀴노의 그 토마스가 태어난 지역이 뒤에 붙었는데요. 여기서는 대주교가 된 부분으로 이제 이름이 그러니까 많이 불려지게 됩니다. 캔터베리 안셀무스는 신앙과 이성의 중세의 화두는 정말 신앙과 이성을 어떻게 조화시키냐. 근데 저는 이게 중세의 화두인데 신앙과 이성의 사이를 계속 뭔가로 메꾸려고 너무 스트러글한 그런 시대다. 이게 이 조화는 저는 조화해서 신앙과 이성이 아주 그럴듯하게 조화를 이루지 이게 아니라요.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끊임없이 뭐라 그럴까요? 갈등하고 끊임없이 논쟁하고 죽도록 논쟁해서 그것으로부터 뭔가를 성취하는 그런 것이지 이 조화가 그냥 딱 그 계시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모든 지성을 가진 그 당시에 똑똑했다는 최고의 지성인들이 수도원에 모여서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목표로 삼고 그런 학문을 했는데 바로 그 학문이 이제 스콜라 철학이고 스콜라 철학의 아주 시발점이 되는 그래서 스콜라 철학의 아버지다라고 불리기까지 한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스콜라 철학에 이르는 그 여정에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오스타에서 출생했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사실은 북부 이태리. 그러니까 이태리의 이 북부의 저 지도를 보신다면 거기에도 알프스처럼 굉장히 높은 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높은 산과 호수가 있는 이곳에 저희가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아우스타에서 태어나셨고요. 그러고 나서 정말 이 수도 여기는 어디냐면 이제 불란서의 브리타니아에 있는 그러니까 어떤 성당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인데요. 이 스테인드 글라스에 안셀무스의 생애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인드 글라스 하나하나 우리 예쁘다 이러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까 팀파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글을 사람들이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런 조각 하나하나 이러한 스테인 글라스 그림 하나하나에 성서와 성인들의 생애가 담겨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그 신앙의 길을 이루는 길 내지는 신앙의 여정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 생애가 나와 있는 것을 다는 못하고 단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의 한 장면인데요. 이거는 그 어머님이 14세 때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일찍 어머님을 여의었고 이 안셀무스가 그러면서 사실은 안셀무스도 굉장히 오랜 방황을 하는데요. 어디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아버지와 굉장히 많이,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의 관계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굉장히 방황을 하다가, 중요한 것은 여러 학교들에서 이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주 좌절한 안셀무스가 여러 학교들을 다니게 되는데 그 학교들에서 그 방황을 끝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데 안셀무스한테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까는 이태리 북부 아우스타에서 태어났잖아요. 근데 공부는 이 불란서의 베크스도원에서 하게 됩니다. 이 베크스도원은 분도회에서 개혁 수도원이어가지고 클리니 수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클리니 수도원의 정신으로 사는 어떤 그런 수도원이었어요. 이 베크 수도원에서 공부를 하게 된 것이 이분한테 엄청난 삶의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 베크 수도원의 수도원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인생에 사실은 이제 부모님이 우리가 뭐 상담을 하거나 뭐 할 때는 그러니까 어느 부모와 어느 부모의 그 기질을 타고났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떤 대상 관계, 어떤 관계에서 자기 표상을 하게 되고 뭐 관계 표상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하게 되는데 저는 그거는 이제 첫 환경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교육 환경에서 어떤 스승을 만났느냐인 것 같아요.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한테서도 엄청난 스승이 있었잖아요. 누가 있었나요? 암브로시우스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안셀무스한테는 어떤 스승이 있었냐면 람프랑쿠스라는 스승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람프랑쿠스 가운데 있는 람프랑쿠스한테 이 안셀무스가 열심히 배우면서 교회의 커다란 스승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람프랑쿠스가 수도원 원장이었고요. 이 베크 수도원, 저는 수도원 순례할 때마다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그게 기회가 돼서 잘 보여주시기도 하고 보여주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수도원에 가면 엄청난 도서관이 있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의 책은 지금 너무 흔하잖아요. 그리고 책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건 아니죠. 근데 아까 이 9세기에 칼 대제가 한 것 중에 번역 작업과 필사 작업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건데 옛날에 필사라는 것은 수도원에서 그래서 평생 필사만 하는 수사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책을 필사한다라는 것을 평생 목표로 삼은 거죠. 그것이 학문의 발전을 도운 거죠. 그리고 그 필사본이 어디에 있어요? 수도원의 이 도서관에 있기 때문에 그 필사본을 본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영예였죠. 그 옛날에 우리 동양적 전통에서는 옛날에 이제 이 필사를 양피지에 했다라고 이제 서구에서는 그런데 동양에서는 어디에 했나요? 혹시 동양에서는 응? 천에다가 하기 전에 뭐에다 했냐면 죽간이라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대나무 한번 나중에 그러니까 동양문화권은 대나무에 거기다가 세필 아주 작은 걸로 글자를 썼었습니다. 죽간본이 있어요. 동양에서는. 근데 그럴 때는 그 책 한번 보는 게 엄청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흔하게 된 책을 한번 돌아보시면 야, 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수도원에서 람프랑쿠스로부터 엄청 이쪽은 이제 현대인데요. 그래서 이 람프랑쿠스한테서 청원자로 28살, 29살, 28살 나이에 이제 수도원에 그러니까 입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수도원학교에서 배우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안셀무스는 교회에 굉장한 스승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는 것 중에 이 베크 수도원에서 람프랑쿠스의 어떤 후임으로 이 수도원의 원장을 또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인자한 수도원장이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수도원에 그리고 잘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고 잘 가르치면서도 혹독하고 엄격한 것보다는 굉장히 인자하고 기다려주고 그런 스승으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래서 청소년기에 이 학교에 오는 이 수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자기의 감성을 청소년기에 그 감성을 개발해야죠. 개발하지 못하면 평생 개발 못해요. 그래서 이 감성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교사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도 정말 참을인 자를 가슴에 새긴다. 자기는 처음부터 똑똑했나요? 아니에요. 나도 사실 그 시기가 있었을 텐데 마치 처음부터 다 알았던 것처럼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 이걸 못해? 왜 이걸 못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랬던 시절을 생각하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안셀무스도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청소년기에 있는 그 사람들을 내지는 청원자들을 굉장히 인자한 모습으로 감성 있게 받아들였는데 하도 이 수도원에 그래서 몰려드니까 옆에 수도원에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이 수도원장을 하고 있는 안셀무스한테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셀무스한테 물었대요. 도대체 비법이 뭐예요? 우리 수도원에도 이쪽에만 오게 하지 말고 우리도 근데 어떠신가요? 수도원끼리 비법을 전수하시나요? 우리 수도원에 많이 와야 되나요? 지금 많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수도원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뺏기면 안 돼 했을 때 어떤 게 비법일까? 여기까지 하고 브레이크를 할 텐데요. 안셀무스를 찾아온 옆 수도원 수련장이겠죠. 사실은 수련장급 되시는 분이 물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다 안 써놓고 다른 책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당신께서 한 작은 묘목을 정원에 심어놓고 가지가 전혀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았다가 몇 년 뒤에 풀어준다면 이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실히 전혀 쓸모없이 비틀리고 가지들이 얽힌 나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몹쓸 나무가 생긴 것은 부당하게 묶어놓았던 당신의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당신께서는 교회의 정원에 심겨진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 좋아했을까요? 역시 이 수도원에 들어올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수련장과의 대화도 굉장히 유명하게 남아 있고요. 그래서 교육자로서 인자한 스승이었던 그 안셀무스가 사실은 똑똑해서 수련장이 아니라
캔터베리의 대주교로 불려가게 되면서 그래서 때때로는 왜 정말 주교나 대주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되고요. 되고 싶은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느님의 섭리나 내지는 이건 어디에 있나 싶은데요. 사실 안셀무스는 이 대주교가 되면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게 됩니다. 왜? 당시에 왕권과 교황권의 대립이 아주 첨예하게 일어난 곳이 어디였냐면 영국이었기 때문에 그 영국의 캔터베리의 대주교가 되면서 나중에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안셀무스는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거는 데크수도원에서 자기가 수련장 내지는 수도원장을 했던 시기다. 그때는 정말 좋은 스승으로 내가 살았는데 어때요? 여기 오고 난 다음에는 왕권과 교황권의 대립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 투사가 됩니다. 어떻게 투사가 됐는지는 브레이크 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쉬시고 오세요. 네.